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일본의 30년은 뒤처져 있다. 일본 방위성 해상장비연구소 타케다 켄지 소장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도쿄 국제해양안보 컨퍼런스에서 한국을 비웃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일본 소류급 잠수함 수중 소음 레벨은 95데시벨, 한국 도산한 창함은 110데시벨. 일본의 스털링 엔진 기술 특허는 327건, 한국은 47건.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운용 경험은 70년, 한국은 고작 25년이었습니다. 미국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30년간 일했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잠수함 시대는 아직 멀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6개월 후 일본 방위성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엔 글로벌 해양 방산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매튜스입니다. 미국 해군 전략연구소에서 32년간 동북아시아 해양 안보를 담당해 왔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중령이었고, 아버지는 국무부에서 일본 담당 외교관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금요일 밤, 저는 버지니아주 자택에서 손자와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펜타곤 작전국장 데이비 챈들러 제독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제독이 직접 전화를 건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당장 들어올 수 있나? 한국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했네. 저는 즉시 차를 몰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지하 3층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이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CIA 극동 담당, 국무부 동아시아 국장, 해군정보국 분석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챈들러 제독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3시간 전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문서가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해군 추진기술 재평가 긴급 보고서. 작성일자는 불과 48시간 전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CIA 분석관이 보고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부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해군이 펌프제트 추진 기술 실물 제작 단계 진입 추정. 우리의 기술 우위가 위협받을 가능성 있음. 펌프제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펌프제트요? 한국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펌프제트 추진기는 핵잠수함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입니다.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의 70% 이상이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데 펌프제트는 이 소음을 극적으로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영국 에스튜트급, 프랑스 쉬프랑급 같은 최상위 핵잠수함들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걸 만들었다고요? 챈들러 제독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기술연구본부의 분석 자료였습니다. 한국의 실험 모델로 추정되는 펌프제트의 사진과 도면이 있었습니다. 덕트의 형상, 고정자의 배열, 회전자의 각도까지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측 분석에 따르면 이 모델은 단순 연구용이 아니라 실전 배치를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펌프제트는 그냥 프로펠러에 덮개를 씌운 게 아닙니다. 덕트 내부의 압력 분포를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고 고정자와 회전자가 이루는 유동을 초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기술은 미국조차 극비로 묶어두고 있는 영역입니다. 한 해군정보국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보고서에는 한국이 디젤 잠수함용으로 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디젤용 펌프제트요?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펌프제트는 전력 소모가 큽니다.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용량이 제한적이라 펌프제트를 쓰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일본 소류급도 한국 도산한 창호함도 전부 개방형 프로펠러를 쓰는 겁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한국이 그 상식을 깬 것 같습니다. CIA 분석관이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어느 국제군사기술 포럼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습니다. 익명의 조선 기술자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이었습니다. 한국 모델로 보이는 펌프제트의 내부 효율 계산 결과 기존 대비 압력 손실 12% 감소, 회전 효율 손실 10% 이상 개선, 디젤 환경에서도 실용 가능한 수준. 저는 그 숫자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압력 손실 12% 감소라니요. 그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가능한 수치입니다. 챈들러 제독이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핵잠 승인을 받은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핵심 추진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 승인을 받기 전부터 이미 기술 개발을 끝내놓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국무부 동아시아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일본이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건 그만큼 위협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챈들러 제독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가봐야겠네. 한국 해군과 접촉해서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게. 그리고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평가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펌프제트를 만들었다고요? 디젤 잠수함용으로요? 저는 3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해양 기술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서재에 들렀습니다. 책장 깊숙이 보관해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전쟁 당시 찍은 흑백 사진들과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50년 9월 15일자 일기였습니다. 오늘 인천에 상륙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다. 그들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언젠가 이 나라는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을까요?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순간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펌프제트를 만들었을까?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이 기술을 확보했을까? 그리고 일본과 중국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을까?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일본 방위성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이 실전 배치될 경우 동아시아 수중 전력 균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국 해군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튜스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 김민주 중령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동안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검은색 차량에 오르자 그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진해로 갑니다. 2시간 반 걸립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숲, 산, 논밭. 저는 할아버지가 보았던 그 폐허의 나라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 나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진해 해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3번의 검문을 거쳐 기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차는 지상 건물이 아닌 한 언덕 아래로 향했습니다. 지하로 가는 겁니까? 네, 우리 시설은 지하에 있습니다. 터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차는 천천히 지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차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4층, 5층.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걸까요? 7층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제 눈앞에 거대한 강철 문이 나타났습니다. 높이만 5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김중령이 홍채 인식과 지문 인식을 거쳐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축구장 3개를 합쳐 놓은 것 같은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는 15m 이상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3D 홀로그램이 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해양 지도였습니다. 이건 제 입에서 감탄사가 튀어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펜타곤에서 본 것보다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10년은 더 앞선 시설이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해군 준장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매튜스 박사님. 저는 해군 작전사령부 기술개발단장 이상훈 준장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호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 펌프제트 기술에 관심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준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우리는 작전실을 가로질러 또 다른 문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보안 인증을 거쳤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거대한 수조가 있었습니다. 길이 50m, 폭 20m, 깊이 15m의 실험용 수조였습니다. 그리고 수조 한쪽에는 실물 크기의 펌프제트 모형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덕트의 표면은 매끄러웠고 고정자의 배열은 정교했습니다. 회전자의 날개는 기묘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본 어떤 펌프제트와도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작동합니까? 물론입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리죠. 이 준장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술자들이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펌프제트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본 펌프제트 시험 영상에서는 분명한 진동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거의 무음에 가까웠습니다. 시연이 한창이었을 때였습니다. 수조 안에서 펌프제트가 순조롭게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이상훈 준장, 그리고 한국 기술진 5명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덕트 내부 압력 비정상, 3번 센서 수치 급상승. 젊은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압력이 설계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회전 즉시 중지. 수석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펌프제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되면 덕트가 파손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술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제어 시스템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기술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동 차단 스위치, 지금 당장.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 준장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가 메인 컨트롤러 앞에 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압력 상승 패턴을 보십시오. 이건 고장이 아닙니다. 자동 안전 테스트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패턴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 시험마다 극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펌프제트가 스스로 한계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30초 후 펌프제트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미국 기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자동 안전 시스템까지 내장했단 말입니까? 이 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준비합니다. 항상.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펌프제트가 다시 정상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안정적이었습니다. 소음 측정 값은 얼마나 됩니까? 고속 회전 시 92dB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92dB이요? 디젤 잠수함에서요? 네,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의 소음이 95dB 전후입니다. 한국이 디젤 잠수함에서 그보다 낮은 소음을 달성했다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디젤 잠수함은 전력이 제한적인데 펌프제트를 구동하면 전력 효율을 개선했습니다. 이 준장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기술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우리는 덕트 내부 마찰 개수를 줄였습니다. 특수 코팅 기술을 사용했죠. 그리고 고정자 각도를 비대칭으로 설계해 난류를 분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압력 손실을 기존 펌프제트 대비 12% 줄였고 회전 효율 손실은 10% 이상 개선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펌프제트의 근본 설계를 바꾼 겁니다. 비대칭 설계라고 하셨습니까? 네, 미국 버지니아급은 완전 대칭 구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정자 각도를 일정하지 않게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류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됩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비대칭 설계. 중국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중국은 단순 대칭으로 설계했다가 고속에서 소음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한국이 이 문제를 해결한 겁니까? 이 기술을 언제부터 개발하셨습니까? 이 준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이요? 그럼 5년 전부터요? 네, 우리는 준비해왔습니다. 조용히.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이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핵잠 승인이 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신 건 2021년 모델입니다. 구형이죠. 구형이요? 네. 현재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모델은 이것보다 2세대 앞섭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본 게 구형이라고요? 그럼 최신 모델은 얼마나 더 발전했다는 겁니까? 이 준장이 다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작은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다른 형태의 펌프제트가 있었습니다. 덕트가 더 길고 고정자가 더 많았습니다. 이게 최신 모델입니까? 네, 2023년 완성했습니다. 소음은 89데시벨, 추진율은 15% 향상됐습니다. 89데시벨. 이건 미국 버지니아급 블록3보다 낮은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디젤 잠수함으로 미국 핵잠수함보다 조용한 추진기를 만든 겁니다. 이걸 핵잠수함에 적용하면 출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작동할 겁니다. 구조 보강과 비율 조정만 하면 됩니다. 이미 설계는 끝났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추진 시스템을 완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핵추진 승인은 마지막 퍼즐 조각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준장이 다시 메인 작전실로 돌아왔습니다. 중앙의 홀로그램이 확대되었습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대한해협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진짜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홀로그램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개의 점들이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 수중 감시망입니다. 253개의 수중 센서가 한반도 주변 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253개.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건 파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지난 3년간 기록입니다. 3년이요? 일본 잠수함을 3년 동안 추적해 오셨다고요? 네, 그리고 이건 초록색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잠수함입니다. 영구사명, 영구사형, 영삼구형 전부 포함됩니다. 저는 홀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일본과 중국의 잠수함을 전부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배워왔습니다. 이 준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일본 소류급의 스털링 엔진 진동 패턴, 중국 영구사명의 소음 주파수, 이 모든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펌프제트를 설계할 때 그 약점들을 전부 보완했습니다. 그럼 한국은? 네, 우리는 그들보다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빠릅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최강이라고요? 한국이 뒤처져 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침묵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박사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준장이 또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조선소 영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KSS4 사업입니다. 4,000톤급 차세대 디젤 잠수함. 내년에 진수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에는 펌프제트가 장착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세계 최초의 펌프제트 장착 디젤 잠수함이 될 겁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그들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해의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조인식 날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다. 이 나라는 폐허가 됐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이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곳까지 갈 것이다. 저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CNN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한국 핵잠 개발에 심각한 우려 표명, 동아시아 안보 균형 붕괴 가능성 경고. 화면에는 도쿄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본 방위상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우리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입니다.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챈들러 제독이었습니다. 제임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네. CNN 봤나?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본만이 아니야. 중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어. 베이징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네. 한국의 핵잠 개발이 동북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자 일본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말이야. 제독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이 283페이지짜리 기술 보고서를 만들어서 NATO 동맹국들에게 돌리고 있어. 한국 핵잠이 지역 안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문서야. 프랑스, 독일, 영국이 벌써 받았어. 283페이지. 저는 그 분량에 숨이 막혔습니다. 일본이 정말 심각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한국 핵잠이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도 핵잠 번조를 가속화할 거라는 논리야. 그러면 결국 동아시아 전체가 군비 경쟁에 휘말린다는 거지. 그리고 한국 기술이 제3국으로 유출될 위험도 지적하고 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묘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역 안보 전체를 걱정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한국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더 직접적이야. 환구시보가 일면 톱으로 한국 비판 사설을 실었어. 한국의 무책임한 군비 증강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한다는 제목이야. 저는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것이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국제방송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채널을 끄고 다시 제독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야. 한국이 아무 말이 없어. 국방부도 외교부도 조용해. 이게 백악관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한국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고 싶지. 하지만 자네도 알잖아. 국제 여론전에서는 먼저 말하는 쪽이 유리해. 한국이 계속 침묵하면 일본과 중국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어.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 아래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시 진해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상훈 준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똑같이 차분했습니다. 뉴스 보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봤습니다. 대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본이 283페이지 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도 국제 언론을 동원하고 있고요. 이 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답할 겁니다. 하지만 국제 여론이. 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를 조금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제 호텔 방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상훈 준장이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즉시 국방부로 와주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30분 후 저는 국방부 지하 사이버 안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컴퓨터 앞에서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 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펌프제트 설계도가 저장된 서버가 타겟입니다. 누구 짓입니까? IP 추적 결과 일본과 중국에서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보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17차례 방어벽을 뚫으려 시도했습니다. 12차례는 막았지만 5차례는 2단계까지 침투했습니다. 설계도는 안전합니까? 아직은요. 하지만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6단계 방어벽 돌파 시도. 이건 이전과 다릅니다. 한 젊은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AI 기반 공격입니다. 패턴이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설계도가 유출되면 한국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팀장이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버를 물리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대로는 못 막습니다. 잠깐만요. 한 여성 기술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지원 선임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어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역추적해서 그들의 서버로 들어갑시다. 그건 위험합니다. 국제 문제가. 이미 그들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이 준장이 결정했습니다. 하십시오. 김지원 연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췄습니다. 그녀의 눈은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0분 후 그녀가 외쳤습니다. 찾았습니다. 공격의 진원지. 도쿄 소재 민간 보안업체 서버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의 서버에 우리 기술 외에도 미국, 프랑스 잠수함 설계도가 있습니다. 이건 산업 스파이 조직이군요. 이 준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건 우리에게 유리한 카드가 될 겁니다. 해가 뜰 무렵
공격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조용히 이 증거를 미국과 프랑스에 전달했습니다. 일본의 산업 스파이 활동이 동맹국까지 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을 때 제 불안은 현실이 됐습니다. 도쿄발 뉴스 속보였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 독도 인근 해역에서 대규모 훈련 실시 예고, 잠수함 5척 포함, 그리고 30분 후 베이징발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중국 해군, 동중국해 일대에서 긴급 해상 훈련 돌입, 핵잠수함 2척 출동.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공세가 아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군사적 압박까지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외교관이었지만 여전히 일본 정가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상황 심각합니다.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어요. 당연하지. 한국이 정말 펌프제트를 만들었다면서 일본 친구들한테 들었어. 그들이 정말 놀랐더라고. 한국 기술이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일본은 70년간 해양 기술에서 아시아 1위였어. 그런데 한국이 그걸 위협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리 없지. 한국이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응? 무슨 대응을 해? 일본은 이미 서방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 프랑스 국방부가 한국 핵잠 개발에 우려를 표명했다는 소식 못 들었어? 저는 다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방부 대변인이 조심스럽게나마 우려를 표명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노골적이야. 베이징이 ASEAN 국가들한테 로비하고 있어. 한국 핵잠이 동남아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설득하는 거지.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포섭하면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정말 위험한 겁니까? 글쎄,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국제 정치는 기술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외교력, 로비, 언론 플레이가 다 필요해. 일본은 그런 걸 70년간 해온 나라고.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진해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잔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다 아래에서는 일본과 중국 잠수함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일면에 큰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 핵잠 개발, 동맹국들 사이 우려 확산, 미국 내에서도 신중론 대두. 기사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우려를 길게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한국 핵잠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집어 들려다가 멈췄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이 준장에게.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챈들러 제독에게. 그도 백악관의 압박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때 이메일 알림이 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추가 자료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펌프제트 기술의 잠재적 확산 위험 분석. 47페이지짜리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 북한이 이 정보에 접근할 위험, 중국이 이를 구실로 핵잠을 더 많이 만들 가능성. 모든 시나리오가 세밀하게 분석돼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읽으며 감탄했습니다. 일본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실에서였습니다. 매튜스 박사님, 긴급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30분 후 연결하겠습니다. 30분 후 노트북 화면에 백악관 상황실이 떴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임스, 한국 상황을 보고해 주시오. 저는 진해에서 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펌프제트 기술, 수중 감시망, 준비된 계획들. 하지만 설명하면서도 저는 불안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말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침묵하고 있소. 일본과 중국이 공세를 퍼붓는데 한국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준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에게 압력을 넣고 있소. 한국 핵잠 개발을 제거하라고 말이오.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내일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할 겁니다. 우리는 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사. 우리에게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 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온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내일 브리핑에서 진실을 말하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네. 매튜스 박사님. 나카무라 박사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차량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명동 쪽입니다. 저는 내일 브리핑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절 데려가려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이상훈 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가 위험합니다. 명동에서 일본 대사관 사람들이 그를 쫓고 있습니다. 15분 후 준장과 저는 차를 타고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는 국방부 경호팀 3명이 동승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는 나카무라 박사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저기입니다. 한 골목 안에서 나카무라 박사가 보였습니다. 그를 둘러싼 4명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무언가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당신이 한 짓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까? 조국을 배신하는 겁니다. 한 남자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십시오. 이 준장이 다가갔습니다. 경호팀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일본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우리 내부 문제입니다. 한국이 개입할. 여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리고 나카무라 박사는 우리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 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만약 그분께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건 외교 문제가 될 겁니다.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주변 상가 주인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한국인 할머니가 나카무라 박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떨고 있네. 괜찮아요. 여긴 한국이에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할머니가 나카무라 박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남자들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나카무라 박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옳은 일을 하는 겁니까? 할머니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옳은 일은 항상 어려운 법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양심이 시키니까. 그날 밤 우리는 나카무라 박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예정대로 브리핑 단상에 섰습니다.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1950년 11월의 글이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중국군이 밀려오고 있다. 우리는 후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끝까지 싸우고 있다. 그들은 포기를 모른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래, 한국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위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박사처럼, 명동 골목의 할머니처럼. 그날 밤 11시,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상훈 준장이었습니다. 박사님, 내일 아침 9시에 서울로 오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브리핑이 있습니다. 중요한 브리핑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2시간 반의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검은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는 곧장 용산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경비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대형 브리핑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외교부 인사들,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 영국, 프랑스 대사관 무관들도 보였습니다. 이상훈 준장이 저를 앞좌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에 한국 국방부 로고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남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해군의 펌프제트 추진 기술에 대한 진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차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우리는 여러 나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우려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명확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 개발 연역. 우리는 2019년부터 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된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설계도, 실험사진, 테스트 결과, 모든 것이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127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43건의 국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특허 목록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7건.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기술 체계였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우리 기술이 다른 나라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차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일본 특허청 문서였습니다. 2018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신형 펌프제트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특허 도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기업의 2015년 특허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구조가 80% 이상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두 도면을 비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일본 특허가 한국 특허를 참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우리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명확합니다. 차관이 다음 자료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중국 선박중공집단이 유사한 기술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2017년에 더 진보된 버전을 완성해 놓았습니다. 또 다른 비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특허 출원 일자들. 한국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실험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진해에서 봤던 그 수조였습니다. 펌프제트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화면 구석에 표시됐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성공적인 테스트였습니다. 소음 레벨 95데시벨. 다음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2022년 7월 23일. 두 번째 모델입니다. 소음 레벨 92데시벨. 그리고 마지막 영상. 2023년 11월 5일. 현재 모델입니다. 소음 레벨 89데시벨.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89데시벨. 이 숫자의 의미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계속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스크린에 한국조선산업의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건조합니다. 우리는 극저온 기술, 고압 제어 기술, 정밀 용접 기술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이 기술들이 펌프제트 개발의 기반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조선 기술자는 15만 명입니다. 이 중 3천 명이 유동역학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매년 8천억 원을 해양 기술 연구에 투자합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바탕이 됐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능력을 새로운 영역에 적용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동양인이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차관이 그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나카무라 히로시 박사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기술연구본부에서 27년간 근무하셨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일본 기술자가 여기 왜? 나카무라 박사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한국 기술을 평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2019년 우리는 한국이 펌프제트 연구를 시작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웃었습니다. 한국이 그런 기술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우리는 한국의 첫 번째 테스트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우리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정부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펌프제트 소음은 우리 소류급보다 낮았습니다. 효율은 더 높았습니다. 나카무라 박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한국 친구들에게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거짓말을 하냐고.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조직도 없습니다. 오직 양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일본 방위성이 작성한 진짜 보고서입니다. 외부에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한국 기술의 진짜 수준이 기록돼 있습니다. 차관이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스크린에 첫 페이지가 떴습니다. 2021년 내부평가 한국 펌프제트 기술, 예상보다 3년 앞섬. 긴급 대응 필요. 다음 페이지. 2022년 평가 한국 기술이 우리를 추월. 소음 억제 능력에서 5dB 우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23년 결론 한국의 펌프제트는 세계 최고 수준. 미국 버지니아급과 동등하거나 일부 측면에서 우수. 우리는 기술적으로 패배했다.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일본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앞섰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한국을 비난했던 겁니다. 나카무라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비슷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연구 사명이 한국의 차세대 디젤 잠수함보다 시끄럽다는 것을.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차관이 다시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스크린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국 펌프제트 기술의 3가지 혁신. 첫째, 비대칭 고정자 배열. 난류를 분산시켜 소음을 줄였습니다. 둘째, 특수 코팅 기술. 마찰 손실을 12% 감소시켰습니다. 셋째, 지능형 출력 분배 알고리즘. 디젤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작동이 가능합니다. 이 3가지는 모두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혼자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맹국들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와 함께 이 기술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합니다. 이 기술이 평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데 쓰일 것이라고.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기술이 아니라 진실로 대답한 겁니다. 옆에 앉았던 미국 대사관 무관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제임스, 이거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날 오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AFP 모두가 같은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세계 최고 수준 잠수함 기술 보유 입증. 일본 내부 고발자 충격 증언.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며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53년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믿는다. 그들은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그리고 세계가 놀랄 것이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3시간 후 도쿄에서 첫 번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일본 NHK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일본 방위성 나카무라 히로시 전 연구관의 주장에 대해 조사 착수. 화면에는 방위성 청사 앞에 몰려든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두 번째 속보. 타케다 켄지 해상장비연구소 소장 긴급 사임. 건강상 이유 밝혀.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타케다 켄지. 10개월 전 도쿄 컨퍼런스에서 한국을 비웃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임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라고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챈들러 제독이었습니다. 제임스, 지금 백악관이 난리야. 한국 브리핑 봤나? 네, 저도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로 했네. 30분 후 성명 발표가 있을 거야. 30분 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미국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추진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한국은 책임감 있는 동맹국이며 이 기술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한국을 부당하게 비난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진실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정당한 자기 방어 능력을 개발했을 뿐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에 섰습니다. 명확하게. 1시간 후 런던에서 영국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국은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프랑스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초기의 우려를 철회합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승리, 일본의 거짓말, 진실의 힘. 그때 일본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도쿄 국회의사당 앞 시위 발생. 방위성 책임자 문책 요구. 화면에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보였습니다. 플래카드가 보였습니다. 진실을 숨긴 정부를 규탄한다. 국민을 속인 방위성을 해체하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일본 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쿄 증시가 열렸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주가가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분 만에 8% 하락, 30분 만에 15% 하락. 거래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가와사키 중공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 폭락. 일본 방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3조 엔 증발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300조 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중국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환구시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기술력 인정해야. 폄하는 우리에게 독이 된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이것이 우리의 실수였다. 한국은 이미 많은 영역에서 우리를 앞질렀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잠수함 기술까지.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항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날 오후,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습니다. 우리 방위성이 한국 기술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방위상의 사임을 수리했으며 관련 부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총리님, 한국에 사과하실 계획이십니까? 총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내일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온다고요? 사과하러? 다음 날 저녁,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총리의 방안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방산기술 협력을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의 품격이었습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한국은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성명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펌프제트 기술 중 일부를 일본과 공유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상호 협력의 틀 안에서입니다. 이웃이 힘들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CNN이 이 성명을 보도하며 앵커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품격을 잃지 않는 것.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BBC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성숙함 그 자체입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외교력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봤어.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평생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어. 일본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일본의 정교함, 일본의 기술력을 보고 자랐지. 그래서 너한테도 그렇게 가르쳤고. 하지만 내가 틀렸어.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아니, 한국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옳았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가 됐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나도 배워야겠어. 70이 넘었지만 아직 배울 게 많구나.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날 밤, UN 본부에서 긴급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 대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국제 규범을 준수하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영국 대사가 동조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합니다. 프랑스 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기술 공유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협력의 모범입니다. 일본 대사는 조용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중국 대사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 개발을 주시하겠습니다. 주시하겠다.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UN 사무총장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UN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인정합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기술을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무릎을 쳤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완전히. 다음 날 도쿄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최대 방산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사는 한국 조선사들과의 기술 협력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우리는 이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10개월 전 한국을 비웃었던 나라가 이제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전쟁 전시관에 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디오라마 앞에 섰습니다. 작은 명패가 보였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은 인천에 상륙했다. 그 중에는 미 해병 1사단도 포함되어 있었다. 저는 그 명패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폐허의 땅에서 한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75년 후 그 손자가 한국의 승리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용산 국방부로 가주세요. 아, 혹시 외국분이세요? 요즘 펌프제트 때문에 외국분들 많이 오시던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미국에서 왔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중국이 그렇게 비웃었는데 결국 우리가 이겼잖아요. 기사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조용히 일하거든요. 떠들지 않고. 그러다가 확 보여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이상훈 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내일 대통령님께서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대통령님이요? 네. 이번 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핵잠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는 시대.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비록 읽으실 수는 없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천에서 보았던 그 눈빛, 그것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을,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편지를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경호실을 지나 집무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매튜스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할아버님께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님.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분과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술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압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나라입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7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펌프제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동안 조용히 연구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증명하는 나라입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약속이 아니라 실천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늘 오후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어떤 행사입니까?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오후 2시, 저는 대통령과 함께 헬기에 올랐습니다. 헬기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날아 도착한 곳은 거제도 오포조선소였습니다. 헬기에서 내리자 거대한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대한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KSS-4 한번함입니다. 오늘 진수식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저 잠수함에 펌프제트가 장착되는 겁니다. 세계 최초의 펌프제트 디젤 잠수함.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 해군 장병들, 국방부 관계자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 대사관 무관들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듭니다.
이 잠수함은 대한민국의 기술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펌프제트가 장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술을 혼자 독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동맹국들,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샴페인 병이 잠수함에 부딪혔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수식이 끝나고 대통령이 다시 저를 헬기로 안내했습니다. 박사님, 한 곳 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헬기는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남해를 향했습니다. 1시간을 더 날아 도착한 곳은 작은 섬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독도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독도. 한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다퉜던 그 섬.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한 건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기념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독도를 지킨 사람들의 사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 새로운 명판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추모비. 그 명판 아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한 외국 군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로버트 J. 매튜스, 미 해병대 중령. 제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대통령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신 할아버님께서 지키고자 했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명판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본 그 눈빛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대통령이 옆에 섰습니다. 박사님,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릅니다. 당신 할아버님이 본 진실이 당신에게 전해졌고, 당신이 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세상이 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품격을 잃지 않는 나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오늘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할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70년 전에 보셨던 것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시간이 걸릴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진실은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할아버지, 저도 이제 할아버지처럼 한국을 믿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편지를 쓰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한국 신문들을 샀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제목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한국 핵잠 개발 공식 인정. 187개국 찬성. 중앙일보 제목이었습니다. 일본 총리, 서울 방문의 사과. 기술 협력 요청. 동아일보 제목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한국 펌프제트를 차세대 핵잠에 적용 검토. 저는 신문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신문들을 워싱턴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제 연구실 벽에 붙일 겁니다. 할아버지 사진 옆에.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재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빈 페이지에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제임스 매튜스 기록. 할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조용한 나라도, 작은 나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술로, 품격으로, 진실로. 할아버지께서 인천 해변에서 보셨던 그 눈빛. 그것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른다는 것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후,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거인 한국 해군 기술의 진실이었습니다. BBC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침묵의 혁명, 한국이 세계를 바꾸는 방법.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긴 기사를 실었습니다. 품격이 힘을 이긴 날, 한국 펌프제트 기술이 세계에 준 교훈.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조용히 세계 중심으로 한국의 부상이 의미하는 것. 3개월 후, 일본과 한국은 방산기술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 일부가 일본에 이전되고 일본의 스털링 엔진 기술이 한국과 공유됐습니다. 6개월 후 미국과 한국은 차세대 핵잠수함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펌프제트 기술과 미국의 원자로 기술이 결합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1년 후 한국의 KSS사 한번함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세계 최초의 펌프제트 디젤 잠수함. 그 소음은 89데시벨.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워싱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보고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핵심 해양 강국입니다. 기술력, 외교력, 품격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작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펜타곤 회의실에서 새로운 분석관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일합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70년 전 그들은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힘을 가진 순간에도 그들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젊은 분석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 옆에는 독도에서 찍은 명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보셨던 것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증언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세대를 뚫고 흐릅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 출신 해군 전략 전문가 제임스 매튜스가 30년간 숨겨진 한국 펌프제트 기술의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해했으며 손자는 마침내 깨달았죠. 세대에 걸친 여정 끝에 한국의 품격과 준비된 힘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5년 동안 아무 말 없이 펌프제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비웃는 동안 한국은 묵묵히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했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소음 89데시벨, 압력 손실 12% 감소, 회전 효율 10% 이상 개선, 모두 독자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은 내부 고발자가 나왔고 총리가 사과했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동등한 파트너로 한국을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의 품격이었습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한국은 일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술을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이웃이 힘들 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조용하지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품격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창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이고 더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